이게 말이 되나요? 왜 전부 한국인 거예요? 여기 미국 기업 관리자는 지금 실리콘밸리는 한국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관리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미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중견 IT 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며 비교적 조용하고 학문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와 기업 관리직으로 전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는 기업의 실무를 경험하면 학문적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전공 지식이 기업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무엇보다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과연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도 컸습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도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제 자신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기업의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첫 출근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게 된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IT 기업이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실리콘밸리답게 개방적인 문화와 창의적인 분위기가 강조되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아시아 시장과 협업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계 직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직원이 유독 많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였어요. 실리콘밸리는 본래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고, 한국 역시 IT 강국으로 손꼽히니 유능한 개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면 곳곳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직원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업무는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점심시간이나 회의 전후, 혹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때는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오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었고, 가끔씩 영어 단어들이 섞여 나오는 걸 들으며 대략적인 분위기를 짐작하는 정도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일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특정 국가 출신들이 유독 두드러지는 모습은 다소 이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인사팀과 함께 신입 채용과 관련된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리직으로서 회사 운영과 인사 정책을 이해해야 했기에 채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원자의 이력서가 여러 장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인사팀은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면접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논의가 진행될수록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원자의 능력과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지원자는 한국인인가요? 다른 직원이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중국인입니다. 그러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은 훌륭했지만 그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원자의 이름을 보고 국적을 확인한 뒤 한국인일 경우 이 사람 괜찮을 것 같네요 라는 반응이 나왔고, 다른 국적일 경우 약간의 망설임이 뒤따랐습니다. 단순히 학벌이나 경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국적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한국인 지원자들이 더 선호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다른 아시아계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인사팀 직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인을 선호하는 거죠? 특정 국적을 우대하는 건 다양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러자 한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경험상 한국인 직원들이 가장 성실하고 믿을 수 있거든요. 업무 처리도 빠르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그래서 신입을 뽑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인 지원자에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특정 국가 출신을 선호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실리콘밸리 내 여러 IT 기업 간부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기술 동향, 인재 채용의 어려움,
시장의 변화 같은 주제들이 오갔고, 참가자들 대부분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기업 관리직으로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직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직원 채용과 성과 평가로 넘어가자 여러 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개발자들은 정말 뛰어나. 우리도 한국인 엔지니어를 더 많이 뽑고 싶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관리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 반응이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인지 궁금해졌고 의아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몇몇 관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한 기업의 CTO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인 직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빠르더라고. 게다가 팀워크도 중요하게 여기니까 조직 내에서 좋은 영향을 줘.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관리자가 말을 덧붙였어요. 맞아. 우리 팀에서도 한국인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 마감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더라고. 그게 참 대단해.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정 국적의 사람들이 특별히 더 뛰어나다는 생각 자체가 편향된 시각일 수 있고 개인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놀라운 점은 거의 모든 관리자가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편견이나 주관적인 인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기업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동안 중국인과 일본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장기적인 팀워크보다는 개인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서 조직 내에서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 다른 관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프로젝트 도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팀과 논의하기보다는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런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많이 겪더라고. 일본인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방향이었어요. 한 관리자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인 직원들의 문제는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 그러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매뉴얼이 있으면 완벽하게 따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다 보니 변화가 빠른 IT 업계에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단순한 편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국적의 직원들이 유독 업무를 잘하거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식의 평가 자체가 다소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평가가 단순한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결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계약 조항이 사전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수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상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이 문제는 한 중국인 직원이 클라이언트와 상의 없이 임의로 조항을 변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중국인 직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고 오히려 자신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이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그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업과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은 단순한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이 바탕이 되는 법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그러한 계약을 독단적으로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철회하려 한다는 점조차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었음에도 그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태를 수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산될 경우 회사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 측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직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계약 문서를 다시 검토한 후 클라이언트 측이 어떤 조항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에서 수정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한 후 클라이언트가 반발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와 논의하면서 그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체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회사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는 즉시 클라이언트 측과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변경된 계약 조항이 어떤 의도로 수정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도 회사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은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설득력 있는 설명과 논리적인 접근 방식에 점차 태도가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결국 그는 계약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계약 철회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인 직원들의 위기관리 능력과 책임감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직원은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를 명확히 정리했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와 반대로 문제를 일으킨 중국인 직원의 태도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업무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와 책임감의 차이가 업무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비슷한 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되었어요. 업무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인 직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 중국인 직원들은 변명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자주 보였고 특히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인 직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단순히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정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이 팀워크를 중시하고 협업을 잘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동료를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강하게 실감한 것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일은 개인적인 행사에 가깝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축하를 해주거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는 정도로 기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보통 개개인의 생일을 특별히 챙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생일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편이었고 그날도 다른 평범한 업무일과 다를 바 없이 조용히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평소처럼 일정을 체크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업무를 시작했는데 유독 몇몇 한국인 직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이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한 한국인 직원이 자연스럽게 제 자리로 다가와 점심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에는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 주로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누군가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침 점심을 해결해야 할 시간이기도 했고 가끔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함께 생일 축하해요 마이크라 이라고 적힌 손글씨 카드가 놓여 있었고 한국인 직원들은 일제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멈칫했지만 이내 직원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생일을 축하받았다는 사실보다도 한국인 직원들이 동료를 대하는 태도와 정서적인 유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직장 동료란 단순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도와주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화가 단순히 조직 내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작은 선물을 나누거나 자신이 가져온 간식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눠주기도 했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꼭 지역 특산물을 동료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문화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적인 물건이나 음식은 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나누었고, 저는 점점 이러한 문화가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인간적인 교류는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직장 내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의 회사 문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들의 업무 태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나 교육 방식의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는 그들이 보여주는 책임감과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나도 일관되었고 그 안에는 분명한 공통된 배경이 존재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근무 태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국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직원이 한국에서는 전쟁 후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라고 말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고 그들은 한강의 기적이 한국이 1950년대 전쟁으로 황폐화된 상태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뜻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첨단 IT 기술을 보유한 경제 강국이었고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초토화되었고 국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외국의 지원 없이 자국민들의 노력만으로 경제 부흥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국민 소득이 극도로 낮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다들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라고 말하며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책임감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저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단순한 정부의 정책 변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놀랐어요. IMF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정부는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외화를 확보해야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을 모으는 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금을 내놓았고, 심지어 결혼 반지나 갑오로 물려받은 금부치까지 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국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귀중한 자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려는 문화적 가치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한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정신적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팀과 조직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업무 태도와 조직 문화에도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도 저는 이러한 점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한국인 직원들은 단순히 자신이 맡은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맡고 동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감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도 그들은 불평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고, 심지어 자신의 휴식 시간을 줄여서라도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그들의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한국 사회의 공동체 중심적인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인 직원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나 교육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사회와 역사적 환경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업무 태도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점들이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 이후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단순히 업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강한 책임감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어떻게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단순히 그들을 유능한 직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단순한 개별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독특한 정신적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인들이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인들의 능력은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